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추상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상화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계산사고, 컴퓨테이셔널 띵킹, 또 다른 말로는 소프트웨어 사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실에서 문제 해결에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내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불필요한 세부적인 사실들, 그런 것은 생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사항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그 세부사항들 같은 것을 하나하나 제거하게 되면 뭐만 남냐면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어떤 공통적인 특성들이 이제 추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특성 또는 특징이 추려지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개념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반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주어진 문제에서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세부사항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복잡한 시스템의 어떤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공통적인 특징들을 추려내서 일반화하는 과정,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그 일반화를 하는 과정,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상화라고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형태의 추상화에 대한 사례들 같은 것을 실세계에서도 그리고 전공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수업에서는 추상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개념들을 먼저 이해할 거고요. 추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제거를 하죠. 그러면 실제 어떤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해주는 특성 또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뽑게 됩니다. 이들을 뽑게 되는데 이 특징 또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해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특성 또는 특징을 뽑았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추상화를 할 수 있는지 추상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개념적인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적인 이해. 그래서 추상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상화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추상화 전에 현재 추상화 과정이 여기 있는데요. 하기 전에는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자, 이 패턴 인식이라는 단계에서 어떤 일을 했나 잠깐 생각해 볼까요? 어떤 문제에서 중요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들을 발견하는 작업이 사실은 패턴 인식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 인식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면 주어진 문제 내에서의 중요한 경향,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칙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향과 규칙성을 관찰하고 이를 인식하는 과정이 결국은 패턴 인식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결국 경향 또는 규칙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 문제 내에서 어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점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주어진 문제가 있는데요. 자, 주어진 문제에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지금 케이스가 4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공통점 여러분들이 어떤 게 발견됐나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 유사점, 공통점을 찾아보면 자, 각각 여기 있는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기본 단위가 뭐다? 여기 있는 것처럼
사각형이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쪼개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처음에는 이 사각형이 한 개가 있다가 지금 몇 개가 됐나요? 한 개에서 자, 네 개가 됐고요. 자, 그 다음 몇 개가 됐나요? 자, 몇 개가 됐나요? 자, 9개가 됐고, 그 다음에는 몇 개가 됐냐면, 자, 16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몇 개의 사각형, 단위 사각형을 갖는, 물체가 만들어질 건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규칙성이 있는가, 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처음에 하나였다가 좀 두 개잖아요. 자, 그럼 뭐가 증가됐나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하나에서 4개가 되면서 어떻게 증가됐는가 하면 밑변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1씩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가 1, 1이었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2, 2로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밑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3이 됐습니다. 1씩 증가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밑변의 길이가 4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4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계속해서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만들어질 정사각형의 특성은 어떤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밑변의 길이는 지금 1 증가됐으니까 5가 될 거고요. 자, 높이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자, 뒤까지 이렇게 할게요. 자, 뒤까지 이렇게 있을 건데 만들어지는 자, 이 단위 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다? 자, 25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1개, 두 번째는 4개, 3개, 죄송합니다. 9개, 16개, 25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이 10번째 위치하는 다시 한번 10번째 위치하는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단위 사각형, 요 단위 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일 건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첫 번째는 어때요? 자, 얘는 1 곱하기 1이었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2 곱하기 2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3 곱하기 3이었으니까 자, 이게 10번째 위치에는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10인 형태의 큰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그 안에는 자, 이런 작은 단위 사각형이 100개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국은 뭐죠? 문제 내에 들어가 있는 유사성과 규칙성을 우리가 인식했고요. 자, 이렇게 여기서 사실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어때요? 추상화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거죠? 사각형의 뭐 색깔, 뭐 이런 거 관심 없고 현재 단위 사각형이 몇 개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였으니까요. 한편으로 보면 패턴 인식 과정에서도 추상화 과정이 일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뭘 찾는다? 규칙성, 규칙 주어진 문제에서의 패턴을 찾고 이 패턴을 통해서 패턴의 문제 내에서의 어떤 경향, 규칙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유사성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패턴 인식을 통해서 뭘 찾았냐면 유사성을 찾았고요. 데이터의 특징을 찾았습니다. 데이터의 특징이 뭐죠? 크기 지금 단위 사각형의 개수가 자 어떻게 증가하고 있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의 개수만큼 만들어지다라고 하는 데이터 특징을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여기 있는 것처럼 동일한 크기의 단위 사각형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어떠한 데이터의 속성을 살펴봤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밑변의 길이하고 자, 높이만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밑변의 개수가 밑변의 길이가 1이고요. 높이가 1이고 두 번째는 밑변의 길이가 2였고 그다음에 높이가 2.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들은 뭐였냐면 밑변과 높이에 대한 속성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패턴 인식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뭐였죠? 여기 있는 것처럼 주어진 문제 내에서 유사성을 찾자. 반복성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이 패턴 인식의 결과를 통해서 패턴 인식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요 유사성, 그 다음에 데이터의 특징, 데이터의 속성을 통해서 추상화라고 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잠깐 볼게요. 자, 지금 김치찌개라고 하는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과 된장찌개를 조리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을 잠깐 보면 과정을 조금 쪼갰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위 작업들로 쪼갰습니다.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다른 학생이 한 건데요. 자, 일단 여기 있는 것처럼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볶는다라고 하는 거 있고요. 된장찌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여기 있는 것처럼 두부인 것 같습니다. 두부를 자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김치찌개를 만들 때 두 번째 중요한 작업으로는 김치를 냄비에 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된장찌개 같은 경우에는 물을 넣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 세 번째 단계는 여기 있는 것처럼 물을 넣는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끓인다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몇 개의 과정들로 구성이 되냐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이 4개의 과정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된장찌개 같은 경우에도 물을 넣는다 하면은 된장을 넣고 끓인다라고 하는 과정으로 세부적인 내용들 같은 것은 다 제외하고 이제 과정들, 핵심이 되는 과정들만 이제 이렇게 세부 작업으로 쪼갰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의 음식을 만드는 조리 과정에서 자, 공통적인 과정, 즉 어떠한 공통 패턴들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발견하셨나요? 공통적인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둘 다 물을 넣는다고 끓인다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찌개라고 하는 것을 조리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물을 넣고 끓인다라고 하는 과정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 4개에서 2개가 서로 공통점을 갖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떻죠? 4개에서 2개니까. 지금 찌개 중에 찌개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50% 정도는 같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유사점을 2개 발견했죠, 각각. 자, 그래서 전체 8개 중에서 4개가 공통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있는 것처럼 8개 중에서 4개니까 자, 4개 중에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겠죠.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0% 정도가 같은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과정이냐면 두 개의 어떤 주어진 문제를 분할했죠. 작은 문제로 분할했고 거기서 공통점을 찾은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점을 발견하는 과정이 바로 패턴 인식 과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추상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추상화는 우리가 분해를 했겠죠? 자, 문제를 어떤 작은 문제로 분해를 했거나 패턴 인식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분해의 결과가 패턴 인식 없이 추상화에서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기도 하고요. 자, 분해 이후에 패턴 인식을 한 후에 결과가 추상화의 작업에 필요한 자료, 입력으로 제공되는데요. 자, 추상화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거냐면 실제 여기 제공되어진 입력이라고 할게요. 입력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걸러내는 필터링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필터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불순물들 같은 것을 걸러내잖아요. 그거 똑같은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들을 걸러내게 되면 어떠한 작업이 가능하냐면 꼭 필요한 것들만 분리해내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separate of concer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들, 관심이 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집중해서 찾아내는 과정들을 추상화 과정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추상화 과정에서 사실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복잡한 문제나 아이디어를 단순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이 되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일반적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게 일반화라는 거예요. generaliz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전에 보셨겠지만 지금 김치찌개를 만드는 거 과정하고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 어떤 거예요? 모든 찌개를 만드는 데에서는 공통점이 뭐 있어요? 물을 넣고 끓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말고 뭐 다른 찌개를 만들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넣고 끓이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추상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하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화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국 어떤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일반적인 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걸 일반화라고 하죠. 일반화라고 합니다. 일반화를 하는 건데요. 규칙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4하고 3이 입력이에요. 입력이고요. 입력을 해서 지금 3이 결과로 출력된 겁니다. 출력된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4하고 4가 입력이고 출력이 7이 되는 거죠. 그리고 7과 2가 입력이고 5가 7과 2가 입력이고 5가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세 가지 예로부터 지금 3과 7이 입력됐을 때 이 물음표에는 어떤 값이 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유추해 보라는 겁니다. 해보자는 거죠. 자, 뭐 규칙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규칙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는 이 계산에는 사칙 연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칙 연산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연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4하고 3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산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더하기를 하면 얼마가 될까요? 7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4하고 4를 더하면 8이 될 거고 7하고 2를 더하면 9가 될 건데 이 결과를 가지고 여기 있는 3, 7, 5를 유추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일단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걸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3이 사칙연산의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봤더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4하고 3을 곱해요. 곱하죠? 자, 그럼 값이 얼마죠? 12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수를 여기 있는 것처럼 더해요. 그러니까 곱하기하고 더하기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랬더니 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반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4 곱하기 4를 해서 16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하고 6을 더해서 7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나름대로 지금 곱하기하고 더하기라고 하는 것을 연속적으로 했을 때 지금 7이 나오고 3이 나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그럼 7하고 2를 곱합니다. 2, 7에 14니까요. 그 다음에 1하고 4를 더해 볼까요? 그랬더니 5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3개의 예를 통해서
세 개의 문제를 통해서 좀 일반화를 한번 시켜봤더니 어떤 거죠? 이 두 수를 여기 있는 것처럼 두 수 3과 7을 곱하고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21이 나오면 여기 있는 것처럼 2와 1을 더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3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물음표에 3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화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나름대로 뭘 발견한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예로부터 규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규칙들이 하나만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다른 규칙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번 규칙을 발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규칙으로 발견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어떤 규칙이 찾아졌는가 보면 자,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가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4하고 3을 곱해요. 그렇죠? 자, 그럼 4하고 3을 곱하고요. 그럼 12가 나오고, 그러면 12에서 특정한 수를 빼요. 특정한 수를 빼면 이제 3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4하고 4를 곱하니까 4, 4, 16이 나오고, 16에서 특정한 수를 빼요. 그럼 어떻죠? 7이 나왔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동일하게 한번 해볼까요? 7 곱하기 2니까 2, 7에 14가 될 거고요. 14에서 9를 빼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세 가지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한번 여기 네모에 있는 물음표를 한번 채워볼까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자, 물음표를 한번 채워볼게요. 자, 물음표를 한번 채워보면 자, 3, 7에 21이고요. 자, 21에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9를 뺍니다.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자, 얼마가 되죠? 12가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약 조건이 여기 물음표에 있는 것이 한 자리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한 자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두 번째 규칙보다는 이제 첫 번째 규칙 이런 형태의 규칙들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추상화 과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추상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화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어진 문제에 공통적인 그 해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제거하면서 실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집중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그 패턴 인식과 추상화 과정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상관관계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사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이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분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사진에 하나 있는 사물인데요. 사물을 분류를 한번 해볼 건데 이때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여기 분류하는 과정을 잠깐 보면 여기 그 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그 물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새가 있는데 그 우리가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나무를 보고 나무의 색깔이 뭔지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나머지 부분들 패턴들은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패턴들은 다 제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들만 뽑아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서 어떠한 개념에서 간단히 얘기하면 사물이나 어떤 개념에서 어떤 핵심적인 특징을 추출하는 것을 우리는 추상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패턴 인식 과정에서 지금 그 세 개의 어떤 특징들을 추출해 본 거예요.
특징을 세 개를 추출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추상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있는가, 그 다음에 날개가 있는가, 그 다음에 줄무늬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그 자료를 분류할 때는요, 사실은 복잡한 것을 자료를 분류하려면 복잡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순화하는 과정을 해야 돼요. 단순화하는 과정을 하셔야 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거? 추상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그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색깔이나 이런 것은 중요하진 않고요. 일단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다리가 있는가? 다리 있나요? 없죠. 날개가 있나요? 날개 없죠. 줄무늬가 있나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줄무늬가 없죠. 자, 그런 것들처럼 분류를 하기 위한 기준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특징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뭐 그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물에 산다. 이런 것은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시각적인 정보를 가지고 시각적인 정보만으로 사물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분류한다라고 가정하면 여기 이게 그 물고기가 그 물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특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분류를 위해서 시각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사물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다리의 유무, 그렇죠? 날개의 유무, 그 다음에 줄무늬의 유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특징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패턴 인식과 그 다음에 추상화 과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추상화 후에 패턴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좀 본질적으로 보면 단순화시키고 복잡한 거에서 불필요한 것을 문제 해결에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고 단순화하고 중요한 특징들을 뽑아내는 작업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뤘던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컴퓨팅 사고의 4가지 기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컴퓨팅 사고는 주어진 문제에서 불필요한 세부사항들을 필터링하는 효과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필터라고 하는 것은 걸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추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전형적인 형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델을 생성해낼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추상화의 결과로서 우리 추상화를 하게 되면 추상화로부터 얻어진 결과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예를 보게 되면 추상화 예를 보게 되면 지하철 노선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도를 보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통편을 사용한다라고 가정하면 사실은 그 지도를 보고 교통편을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지하철 노선도를 본다라고 하면 내가 어느 곳에서 어디까지 이동하는 과정들을 단계들을 어느 역을 거쳐서 갈 수 있는지 이러한 경로 같은 걸 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수학의 함수와 같은 것도 사실은 일반화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물리학의 어떤 법칙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추상화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